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권성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만 연안환경예술 행동 세미나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발제는 홍가윤 선생님과 김종길 선생님 두 분이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순서대로 김일권 전남대 교수님, 그리고 신용철 민주문화공원 학예연구실장님, 네,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님, 그리고 잠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봉남 순천시 의원님, 오세요. 의원님하고 저 소장님. 그리고 김인철 사단법인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선생님께서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홍가윤 선생님의 발표 20분과 그리고 김종길 선생님의 발표 20분, 그리고 잠깐 저희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가윤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홍가윤 선생님을 잠시 말씀드리면 MIT 산업학사 출신으로 대학 교수이자 작가, 문화예술 비평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제하실 내용은 환경생태예술의 미학과정지, 위상적 환경예술과 진정성의 생태예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습지 보존지구를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한테 주신 이 여기에서처럼 하여튼 저도 세계를 많이 여행했는데 순천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생태보존구역은 정말 세계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21세기를 사는 현대 인류에게 보석 같은 무엇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으로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습지 같은 이런 게 마이크 좀 대주십시오. 이렇게 컨서베이션이 잘 된 이런 온전한 생태계의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한국의 순천에 보존되어 있다는 건 하나의 보석 같은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순천만의 이 습지 보존 지역이 21세기에 현대 운명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런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네이처라는 어떤 환경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네이처라는 게 의미가 좀 더 포괄적이죠. 말하자면 우주, 지구 또는 세계화로 동의어로 시노님으로서도 불리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man and nature라는 and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이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은 네이처, 주변 환경이라고 부를까? 하여튼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인터페이스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인터페이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그것도 생명체인데, 인간은 도구, 툴을 써서 인터페이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툴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은 이미 우리의 hand, finger, 이게 사실은 가장 원시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핸드가 있기 때문에 언어도 있다는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만 하는 언어도 완벽하게 훌륭한 언어로서 그 written language나 oral language에 못지않게 이런 언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역할을 사실 다 할 수 있답니다. 어떻든 인간임을 결정지어주는 그거는 툴을 사용하는 그 being, 존재라는 건데 결국은 인간은 툴을 사용하여서 그 자기가한테 주어진 네이처를 트랜스폼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그 사실 두 가지 갈려줄 수가 있습니다. 툴이라는 개념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유명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갖다 저는 조각가의 그 돌 쪼는 뭐 이런 치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치슬을 핸드헬드 손 장비 핸드헬드 툴로서의 치슬과 일렉트릭 모터가 연결된 파워 툴로서의 치슬 사이에는 엄청난 다름이 있습니다. 핸드헬드 치슬을 쓰면 이런 석공들이 그 돌을 쪼고 이런 미켈란젤로가 그런 식으로 했죠. 석공. 이렇게 그 핸드헬드 툴을 가지고서 자연 속에서 주어진 어떤 매티리얼과 인터페이스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 그 반복적인 걸 통해서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경물치지 같은 걸 통해서 심지어는 득도까지 할 수 있다. 깨달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런 천재적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석공으로서 반복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수행이 되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경물치기로 해서 그 매티리얼과의 천일합일 같은 동양적인 어떤 그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그 매티리얼 속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라든가 어떤 virtual possibility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그 일렉트릭 어떤 스티뮬러스가 있기 전에는 작동을 하지 않듯이 그렇지만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실체가 있지만은 액처화하지 되기 전에 이런 잠재적인 virtual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otential force로서 이런 거를 경물치기를 하게 되면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매티리얼이 이미 안고 있는 가능성을 간파해서 그 매티리얼과 천일합일해서 신불합일이라든지 어떤 공동의 작업으로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어떤 천재성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다가 핸드헬드 툴을 가지고서 네이처와 인터페이스 할 때는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마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진정한 그 예술성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그 치술의 일렉트릭 모터를 연결만 하면 이게 파워툴이 돼요. 파워툴이 된다는 말은 그 매티리얼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성격, 어떤 레지스턴스,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의지를 임포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워툴이니까 그렇게 파워합니다.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조각가들이 또는 인간들이 파워툴에 에딕트가 됩니다. 중독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신기하거든요. 옛날에는
돌에도 결이 있고 이게 치술로다가 아무리 힘을 줘도 리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파워툴은 그 뭐 심줄이 있건 말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파워툴. 근데 이게 파워툴이라는 게 그냥 그 전기를 연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미 하나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뭐 전기 어디다가 꽂아야 되죠. 이걸 꽂는다는 거는 그 전기가 그 수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것이 트랜스미트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워툴이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트워크, 엄청난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화된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걸 갖다가 말하면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툴과 테크놀로지 다른 점이거든요. 시작은 같이 됐어요. 네이처와 인터페이스의 디바이스로 시작은 했지만 하나는 이런 말하자면 매티리얼을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내 힘으로 제압해서 내 의지를 임포스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물치기를 해서 그 네이처와 조화롭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현대 문명은 이런 테크네의 예술과 테크닉이 이렇게 접목하는 이런 부분, 이쪽으로 가는 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무지막지한 테크놀로지 쪽으로다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독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300년 동안에 이런 테크놀로지컬 디벨롭먼트는 인간의 심지어 영혼조차 황폐화시키면서 미켈레저 같은 사람들이 경물치기 하면서 매티리얼리티와 공생하던 이런 건 전부 잊어버리고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함부로 황폐화시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의 순천에 있는 이런 잘 보존된 습지 같은 거는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전 세계에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우리는 어떤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의 영혼도 황폐화시키는 테크놀로지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시 옛날에 경물치기 하면서 자연과 공생하던 그런 시대를 다시 기억해서 비록 이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테크놀로지를 첨단 테크놀로지인 걸 갖다가 말하자면 새로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최소한 어떤 일말에 좀 더 공생하던 시기에 자연과의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을 되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게 하나의 문제의식인데 이게 비단 파워툴과 인터페이스 툴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 문명을 사는 현대인의 삶에 곳곳에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있고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솔직히 environmental art, 환경예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나왔습니다. 저는 60년 전 나이가 좀 들어서 1960년대 전 미국에서 히피 세대에 제가 사실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선택한 대학도 미국에서 학생운동의 중심을 이루던 대학을 갔어요. 거기에서도 학생운동에 매니페스토를 쓴 톰 헤이든 같은 사람이 대학 신문사 편집인으로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서는 난 저 대학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작된 환경미술, 예를 들면
칼 앙드레이라든지 로버트 스미슨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 상업화되는 상품화되는 예술 작품 이런 데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면서 상품화되어서 돈을 주고 판매하는 식의 예술 작품을 배제한 새로운 예술 행동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건 뭐라 그럽니까? 어수업을 한국말 뭐라 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인바이러멘털 아트의 효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저는 그 60년대 말에 시작된 환경미술이 서양의 주류 현대 예술의 담론 속에서 그것이 비록 반대하는 걸지라도 같은 철학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중심부에서 나온 현대예술 담론 속에서의 환경예술의 개념 창출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있었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와서는 저는 확신하는 게 여기 위선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예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옳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예술들의 진정성을 의심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서구 주류 세계에서 창출된 현대예술 개념이 이거는 허무지이고 이건 진정한 예술도 아니다. 그래서 말로는 상품 예술, 상품화를 배제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말뿐이고 사실 이건 위선이고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들춰보면은 이거는 사실 직접 사기극이다. 나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보세요.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간상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환경예술의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첫 번째 마스터피스라는 게 로버트 스미슨의 스파이럴 제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밑으로 내려가주세요. 그림이 나온 데까지. 예. 이거 여러분 다 아주 익숙할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의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죠. 여기에 호숫가에 말하자면 이건 사진에 본 것과 달리 시각과 보면 이거는 엄청난 토목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상자리 쇼 쪽은 얕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게 말하자면 이게 몇 킬로미터에 나는 거가 바다 호수 쪽은 깊어요. 최소한 3, 4m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컨스트럭트 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여기 이런 넓이가 이게 5m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닷속으로 이 밑에는 3, 4m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물결도 칩니다. 호수에서도 이런 강변 호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밑으로다가 기둥처럼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에 트랙터 중장비 이런 것이 엄청나게 동원되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락 또는 바사트 이런 무거운 이런 매트리얼들이 거진 7,000톤이나 7,000톤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텐서블 겉으로 이렇게 얘기해죠. 이게 말하자면 인바이러멘털 조화이라고 부릅니다. 스컬처. 그런데 보통 전통 예술 철학에서 조각하면은 대개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스 이런 것도 많고 심지어는 브랑크스의 현대 작품들 다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이걸 갖다가
펠릭 심볼, 남근의 상징처럼 이걸 봤어요. 남성 중심주의에서의 이런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그 남성 그 서브젝트 주체가 임포즈하는 거죠. 자연을 대하는 것과처럼 여성도 대하고 그래서 이런 그 펠릭 심볼 위로다 솟아오르는 이런 거를 배제하고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메일 쇼비니즘을 배제하는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말하자면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펠릭 심볼이 아닌가요? 오히려 심지어는 그게 더 뭉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로는 그 올라오지 않죠. 그렇지만 밑으로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엄청난 그 자연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인터벤션입니다. 상당히 엄청 거치는. 그래서 저는 뭐 자세하게 말씀 못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리를 하는 게. 왜냐면 이미 제가 10년 전에 사실은 어떤 한국 건축가가 아키텍처로 스컬프처라고 부를 수 있는 훨씬 더 작은 작품을 한국에서 했어요. 저는 불행히도 이게 세계화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아키텍처 스컬프처는 못 됐지만 저는 사실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술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서 제대로 좀 써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공간이라는 그 미술 잡지가 사실은 SCI 레벨의 잡지가 됐습니다. 영어로도 거기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내가 이런 데 됐습니다. 어떻게 한국 이 건축가가 한 작품은 로버트 스미슨처럼 이렇게 방대한 토목공사로서 자연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겉으로 하는 말과 다르게 하지 않고 이런 작품을 할 수 있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동양적 사유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양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동양의 뭐 절에도 가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 여기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줄리엔이라는 사람이 아주 괜찮은 프랑스의 그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줄리엔. 아까도 누가 데리다 이런 얘기하는 걸 듣는데 사실은 데리다는 마틴 하이데거의 에피곤이고요. 사실은 추종자에 불과하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카히나 데리다보다는 프랑스와 줄리엔이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이름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레이스와 파타레이는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진정한 인바이러먼털 아트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도출하려면 저는 이것이 동양적 사유와 들레즈와 과타리의 케이오스모시스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혼돈, 케이오스에서라는 개념에서 나오는데 이게 장작의 기초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로버트 스미슨과는 다른 이런 좀 더 자연과 친화적인 그거를 더 나아가서 자연과 공생하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이거 말고 크리스토의 말하자면 건물을 처음으로 싸고 또 바닷가에 무인도를 갖다가 천으로다가 색깔을 입혀서 하고 이런 작품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크리스토의 그 작품도 저 대단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스펙테이터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크리스토퍼 같은 이런 작품들을 난 경멸합니다. 이게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한국에서 이런 그 세계적인 습지까지 있는 데서 잘 보존된 이런 걸 보면서 무조건 서양 그 중심부에서 나오는 이런 그 서양식 사유의 현대 예술의 개념을 너무 수용해서 하지 마시고 환경 예술의 개념조차도 좀 더 독창적으로 하실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선배로서 한번 프랑스 줄리앵을 이름을 좀 기억하십시오. 프랑스 줄리앵은 원래 서양 철학을 했습니다. 고대 히랍 철학의 전문가고 이 사람이 중국 철학을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하이데거를 존경하는데 하이데거의 서구 문명과 서구 철학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비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유의 한계를 비교할 수 있는 밖으로부터의 어떤 잣대, 크라이테리아를 발견할 수 없을까? 이걸 이 사람은 중국에서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문명도 서양 문명과 못지않게 엄청난 문명은 사실거든요. 근데 중국 문명은 1900년까지 중국 문명이 서양 문명을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 문명은 가만히 프랑스 줄리앵이 보니까 서양 문명과는 독립적으로 전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문명을 이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사람은 중국적인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중국 문명을 이룬 중국 사람 사유의 논리, 그램은 무엇이냐?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엄청난 그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줄리앵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세기에는 이제 다 됐어요. 한 문장만 하나만. 그래서 21세기에는 프랑스 줄리앵은 새로운 인문학 또는 사회 그 소셜 사이언스 패러다임은 이제는 그냥 중국 역사만 한다든지 서양 것만 공부해서 안 된다. 서양 철학, 서양 도덕 철학, 뭐 이런 거, 서양 정치 철학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맹자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이 저스티스한 해석 이런 걸 갖다가 프랑스 줄리앵처럼 서양과 동양을 최고의 수준에서 하면 서양의 그 문명, 현대 문명 속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하버드의 산델의 저스티스의 개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여기에 비해서 맹자에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서양 폴리티컬 필로소퍼들의 저스티스 개념의 어떤 한계를 이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눈에 보인다.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만난 동양학자들은 한문 학자들로서 모든 걸 다 외우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비교가 안 돼요. 동양의 훌륭한 지혜가 왜 훌륭한 지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필요한 지혜를 둘 다 알아야 된다. 이게 여기에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데 한번 프랑스 줄리앵의 책들 읽어보십시오. 특히 한 권을 제가 추천합니다. Access and Detour. 그리고 부제는 이겁니다. Strategies for Meaning in China and Greece. 말하자면 미닝 해석을 풀이를 위한 허메네우티스를 위한 전략. 중국과 그리스의 차이점. 여기에 그 서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서문의 마지막 구절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김종기 스님께서 생태 아나키즘과 공공하는 예술은 최초의 행동을 가진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시겠고요. 좀 전에 알려주셨는데 오늘 발표가 세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를
김인철 사단법인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선생님께서 순천만 습지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시게 되면 20분 동안 진행을 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요. 6시 20분까지 저희가 마지막 발표를 듣고 그리고 토론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보지.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김종일입니다. 5시 41분이니까 6시까지 빠듯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미술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행동하러 오신 선생님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그 여럿의 연대를 통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어쩌면 그 주제 삼아라고의 포르투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로도 됐지요. 어쩌면 코로나적 상황이 이 눈먼 자들의 도시의 상황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떠올렸던 것은 그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에 블라드미르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에스트라곤과 블라드미르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고도라고 하는 시는 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다림으로 끝나버리죠.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문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글쓰기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오랫동안 궁리한 끝에 자기 마음 밑바닥에 시커멓게 쌓인 잿더미에서 다시 글씨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리스 플랑소의 기다림의 망각이라는 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두 개의 캐릭터는 한 명은 일종의 그 자각을 통한 초인으로서의 매트릭스의 네오와 위포 벤데타에 나오는 죽음의 정신 캠프에서 살아남은 한 존재로서의 V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자각적 초인을 통해서 가상현실과 현실의 문제를 뒤집어 엎는 그러니까 안을 바깥으로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고 정신개포에서 살아남은 V라고 하는 존재는 가이 포커스라고 하는 영국의 실존 인물이었는데요. 2040년을 배경으로 한 시대적 상황에서 다시 새로운 V로 자신을 명명함으로써 세상을 다시 뒤바꾸는 그런 이제 혁명적 활동을 펼치게 되죠.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세 번째 문장에 보면 이 V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에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이 여성인데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이 그 V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스크 뒤에는 그러니까 이제 V가 마지막에 그 싸움을 펼치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 총을 여러 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죽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이런 답을 합니다. 이 마스크 뒤에는 살점 이상의 것이 있다. 그건 바로 신념이다. 신념은 총알을 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주인공 에비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그 사람은 에드먼트 단테였고 내 아버지였고 내 어머니였고 내 오빠 내 친구였다. 그리고 당신이고 또 나다. 우리 모두다. 그래서 결국 이제 최근에 21세기 와서도 이제 시민운동 혹은 시민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물로 그 V4 벤데타의 가면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죠. 아마 촛불혁명 때도 등장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이런 이제 V의 활동은 1960년 4.19에서 어른들이 아니라 중학생들에 의해서 거리에 쏟아져 나온 이 V를 볼 수가 있죠.
고등학생들은 이제 중학생이 쏟아져 나온 뒤에야 거리로 뛰어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 4.19라고 하는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행동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고 행동주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밭갓이라고 하는 이 밭갓은 우리가 오늘 간 순천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도시의 내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안과 밖을 다 연결할 수 있지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억압된 그 내부가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까는 한에서의 밭갓을 사유하는 실천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권력장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내부를 뒤집어 엎는 이게 이제 구체적 행동 이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밭갓은 유토피아가 아닌 거죠. 어떤 이상향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실제하고 있는, 두 발로 서 있는 이 실제하는 삶이고, 그 실제를 밖으로 투영시키는 것이 어쩌면 행동주의가 아닐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시민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술가이기도 한 것이죠. 1969년 10월 25일에 29의 청년 김지하라는 당시 영민한 시인이 판화가 오일을 비롯한 3명의 그 현실동인 전시가 불발이 되자 현실동인 제1선언이라는 선언문을 작성을 합니다. 선언문 첫 문장은 참된 예술은 생동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반영태로서 결실되고 모순에 찬 현실의 도전을 맞받아 대결하는 탄력성 있는 응적 능력에 의해서만 수확되는 열매다. 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서 80년대 현실주의라고 하는 이제 미학적 태제가 완성이 되죠. 1980년 5월이 터지자 1980년 6월 2일 전남 매일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이 첫 번째 조판이었습니다. 검열에 걸려서 왼쪽의 상황으로 찍혀져 나왔죠. 이게 김준태 시인의 광주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80년대 이제 검열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무등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이죠. 홍성담 선생의 새벽이라는 5월 판화집이 1989년에 50점을 추스려서 판화집을 만들 때 0번으로 실린 이 판화가 무등산 판화입니다. 공식적인 50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첫 번째 판화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왜 0번이라고 하는 이 판화가 가끔 50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상징이 이 첫 번째 상징으로 드러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원래 광주 자유미술협의회는 창립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5월 달에 민주항쟁이 터지면서 결국 7월에 남평 더들강에 가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청년이 오늘 순천미술행동을 주도한 홍성담 작가입니다. 이 사진은 어떠한 미술 잡지 혹은 뭐 기록물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최하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시할 때 처음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광자연 멤버들이 남평 더들강에 가서 각자가 도민한 행동주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와서 각자의 퍼포먼스를 하고 기록을 남긴 이 행사가 광자협의 출발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걸 기록사진을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병정놀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나무를 가격을 하고 상처받은 나무를 다시 치유하는 이 역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광주를 어떻게 다시 되살림의 해방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복수열전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던 거죠. 그 1984년에는 또 두렁이라고 하는 그룹이 당시 그 동학 90주년이었습니다. 동학의 다양한 주문들을 이렇게 보시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동학 정신과 시대 정신을 결합시키고 당시 그 동해안 별신굿이라고 하는 굿을 마당에서 경인미술관 마당에서 이 마당굿을 하면서 열린굿을 하면서 80년대를 엽니다. 79년에 광자협의 창립과 82년 미술동인의 결성과 84년의 이 그 창립은 80년대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현장의 민중미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소집단이 일으킨 불씨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 첫 행동이 저는 시대의 중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머니 이후에 이런 이제 작업도 했었죠. 이게 이제 광주와 이어지는 어떤 장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종의 용오름, 효오름과 같은 돌개바람의 이런 형상성이 그 시대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85년 7월에는 20대 힘전이 탄압을 받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이런 그 평론가, 작가 또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표현의 자유, 전시의 자유에 대한 선언을 하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최경수라는 작가는 뭐 미대를 나온 작가는 아니었지만 60항쟁 벌어지자 한일을 살려내라는 최초의 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집회 시위 현장에 걸개 그림을 건 최초의 또 사건이 벌어졌죠. 이후로 걸개 그림은 집회와 시위와 저항이라고 하는 문맥 하에서 거리에 나붓기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작품이 됩니다. 이건 뭐 정정엽 작가나 김유진 작가, 윤성남 작가가 참여했던 또 하나의 걸개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런 이제 행동들이 그 시대의 중요한 상징이고 또 언어였고 메시지였고 외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즈라 파운드라는 사람은 예술가를 인류의 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순천의 이 갈대 앞에서 벌어진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거나 혹은 이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막 뭔가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갈무리가 돼서 전시가 되고 또 전시는 기록이 남을 거고 여러분이 남긴 이 기록들은 또 이미지들은 연구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질 거고 이런 행동들은 저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촉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촉각이야말로 예술이 살아있는 진정한 어떤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시를 했었어요. 이게 그 이윤혁 작가의 판화 전시였고요. 오른쪽은 제주 강정의 구럼비 바위가 깨져나갈 때 동산을 중단하자라고 하는 제주 작가들의 열망이 처음 했던 이제 전시였어요. 이거는 여기 계신 홍성담 선생님하고 같이 그 서순 선생님하고 오키나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그 쿠덴마 기지를 해노코 쪽으로 옮기는 그런 그 이제 미군 기지로 옮기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노코에 갔더니 이미 전 세계의 많은 행동주의 예술가들 혹은 시민운동가들이 이 해노코에 있는 이 철조망에 다양한 평화운동의 상징물들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그 그래피티 작품들이 남아있어요. 고길천 작가의 작품이고 이건 사대강에 반대하는 파견미술팀들의 설치미술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미군기지가 만들어지면서 대추리와 도두리의 두 개의 마을이 사라질 때 도두리 출신이 도두리에서 이제 자란 정태춘, 박은옥 이 두 예술가는 고향이 사라지는 것에 맞서서 비닐하우스에서 약 3년간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런 그 노래운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다를 가져올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홍성담이라고 하는 한 작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기 전에 흙으로 만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대지 위에. 그러면 봄이 되면 그 흙을 뚫고 생명이 자라서 거기에 그 사람의 형상은 점점점 대지의 숨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자연이 되어버리는 이런 아주 생명적인 일종의 순환적인 생태적인 그런 작업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이런 주검들이 다시 대지로 돌아가고 거기에 생명이 움터서 살아나는 이 생명순환의 이런 그 되살림이야말로 어쩌면 저항의 근본적인 미학적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그 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 2000년대 와서도 여전히 이런 그 미술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장면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 남았네요.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연대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릴 때
이 작품을 떠올립니다. 이 무늬만 커뮤니티가 퍼포먼스 할 때 가끔 이 작품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면 탁자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탁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받쳐지지 않으면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지해주는 자가 없으면 균형은 깨지고 기울어지고 망가지고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민족사회로 균형을 잡으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인 거죠. 이것은 오래전에 우리가 이런 그 상여를 얽어매던 전통에서 이 균형과 혹은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서로가 연대하고 품앗이하고 두뇌를 가지고 연대하는 이 공동체 모임에서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나키즘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아나코스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에서 사실 꼭지점이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의 의열단이라든지 사실 이걸 뭐 폭력, 뭐 테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이들은 비폭력을 주장을 했던 거죠. 광주에서 일어난 이 그 주먹밥이 저는 상징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성담 작가의 밥이라는 판화를 보면 불과 밥과 여성이 항상 중심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요. 싸움의 주체는 시민군이라고 하는 외곽 둘러싼 총을 든 시민군이 아니라 뜨거운 밥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주체가 혹은 여성이 중요한 그 운동의 가장 그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0항쟁에서 그리고 그 60항쟁 끝나고 7월, 8월, 9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그리고 촛불에서 우리는 그런 연대 힘과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뒤집어 엎는 시민들의 운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나키즘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지도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가 아닌 거죠. 사실은 무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사실은 아나키즘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텍스트는 넘어가고 제가 요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 대추리가 끝나고 마지막 그 노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대추리 뒷판에서 있었던 문무인상을 소진하면서 마을들이 축제를 벌이고 새로운 대추리로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러니까 정부와 타협을 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노제를 지냈을 때 모든 주민들이 다 함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기억의 항아리를 그 땅에 묻는 방식으로 마지막 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추리 들녘에는 그 항아리 무덤이 아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예술동산은 현재는 지금 사라졌고요. 평택호에 있던 이 파랑새라고 하는 조각 작품은 현재 제주 그 알뜨르 비행장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계신 이제 작가분들이 오늘 순천에서 행동을 하고 또 목포로 가서 또 예술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 행동은 오늘도 이렇게 홍순담 선생님이 작가들을 모아놓고 기록해라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찍어라. 저는 그 행동은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그 현장에서 벌어지고 흩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기록을 남겨야만 그 기록이 기억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언어화되고 연구되어지고 전파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자리도 전시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미술 행동이 지속적으로 그 담론화될 수 있는 행동의 기록들을 기억하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록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몽골 침입이 어쩌면 이것을 만들어냈을 거라는 학설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이 운주사 천불천탑입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숙련된 장인들이 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돌을 깎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각자의 미륵을 1000개를 깎아서 세우고 눕히고 한 과정을 통해서 남겼죠. 어쩌면 이런 그 사회에 대한 혹은 그 지금 오늘을 바꾸기 위한 이런 열망과 혹은 소망들이
우리 삶에 깊게 뿌리되어 남아있고 이런 미륵에 대한 기록이 지금 순천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이것이 미술행동의 중요한 모멘텀이고 우리가 가야 할 연대의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순천만 습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김인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당어미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의 소장 김인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술하신 분들 앞에서 오늘 현장에서 순천만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순천만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역사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순천만을 방문하셨다는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행동하셨던 순천만 포구는 어떻게 보면 순천만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포구에서 과거 27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순천만이라고 하는 이름, 순천만이 갖고 있는 가치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슬라이드로 보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순천만 한 마을 앞에 수확이 끝난 그 가을의 끝자락에 두루미들이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6년 11월 28일에 해령면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예전에는 다 이랬을 거예요. 가을 수확이 끝나고 나면 그때 그 계절에 맞는 또 철새들이 날아와서 그 농사가 끝난 그 빈들을 다시 이 겨울 철새라고 하는 생명이 채워주는 그러한 거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자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도 그러했고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순천만 S자 수로와 그리고 원형 갈대밭 이것들만 기억하고 있지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결과만 보고 되게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좀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순천만은 높고 낮은 산 그리고 강 그리고 강이 나다른 곳에 갈대밭 그리고 너른 갯벌 그 멀리 호수처럼 잔잔한 순천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그곳에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제 교수 스승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신데요. 순천만을 처음으로 방문하셔서 순천만의 가치를 찾아줬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신대륙과 구대륙을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도 이토록 정겨운 땅이 없었다. 아주 조그만 땅이지만 그곳에 산과 들, 강, 바다, 습지, 호수와 같은 섬 이런 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서식지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풍부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는 분명코 귀한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들을 밝혀내고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 순천만의 역사였고요. 지금 여기 보면 순천만 갯벌 습지 보호지역부터 작년에 세계유산으로까지 등재되는 그 과정의 그 이력들이 순천만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나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밝혀주는 이정표였습니다. 순천만은 잘 알려지지 않았었죠. 김승목 작가의 무진기행으로만 무진이라고 하는 안개가 가득한 실제 가을이면 차가운 이사천에 그 물줄기 근방으로 안개가 가득 삽니다. 그 무진 속에서 이제 순천만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갯벌에서 일을 나가는 그런 포구였고요. 그리고 조그만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밭을 읽어서 가까운 광양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김이 나던 곳이에요. 그래서 김을 말리려면 김발을 만들고 거기에다 김을 채취해서 양지 바른 곳에서 그걸 말려서 김을 얻습니다. 근데 그 김발에 그 발을 말리는 게 순천만에 있는 갈대를 베어가지고 발을 만들고 그것을 팔았죠. 그래서 순천만 사람들은 갈대밭을 가지고 소 여물도 먹이기도 하지만 이런 김발 같은
그러한 평범한 어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벌교 꼬막이 유명한데 벌교 꼬막이 순천만의 서쪽이라 그러면 동쪽인 순천도 역시 꼬막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구, 대대포구, 여러분이 행동을 하셨던 그 포구는 그 꼬막을 잡아오면 그곳에서 빈 껍질을 걸려내고 또 요수, 광양, 오성 지역으로 판매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순천만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역사의 어떤 산업화의 그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순천 한가운데로 흐르는 동천, 이사천, 이 동천 한가운 옆에 이제 공단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폐수들은 맑은 하천들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생명이 풍부했던 순천만 갯벌들도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묵묵히 그것을 인내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어가던 그런 곳이었죠. 순천만의 갈대밭 지금은 일부러 깎고 있어서 원형인데요.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것들도 다 순천만과 이전 하천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결과물인데 이렇게 느릿느릿한 배를 타고 갯벌에 나가서 일을 보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평범한 일상의 대대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순천에서 예전에 이곳에는 넓은 들이 있었고요. 들판, 강하구에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들어보면 이곳에 모래벌판이 있어서 그것에 수영하고 했었고 일제 때는 커다란 군함이 들어올 정도로 물이 깊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상류에 댐이 생기고 나서 물살 흐름들이 약해지고 뻘이 쌓이고 지금의 같이 아주 구불구불한 갈대가 무성한 곳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곳에 모래가 많으니까 이것을 파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개발업자가 나서고 그것을 순천시가 같이 동조해 줍니다. 그러면서 순천만 갯벌 골채 채취라고 하는 순천만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순천만 지키기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골채 채취를 하면 거기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천은 1962년에 8.28 수해라고 200명이 넘는 분이 새벽 1시에 수해가 나가지고 돌아가신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홍수 예방을 해서 골채 채취 어떻게 보면 4대강 같이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효과 사실은 그게 다 거짓이었고 개발을 위한 사탕 발림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순천에도 역시 예전에 순천만 사업은 어떻게 보면 현대 4대강 같은 사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이곳에 있는 골재를 채취하고 그리고 하천을 직강화해서 빠르게 물이 바다로 내려가게 한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을 빨리 내려가게 하면 그게 홍수가 예방이 됩니까? 순천만은 들물과 썰물이 있는 갯벌 지역이어서 만조 때는 물이 내려가지도 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천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달라고 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순천만 인근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 무덤은 물이 넘치는 곳에가 있어요. 여기 윤신의 무덤이라고. 그 집안에 내려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무덤이 물에 잠기면 그 다음에 땅을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조상의 묘가 물에 잠기는데 왜 땅을 사냐? 홍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홍수가 나서 범람이 되면 땅이 더 비옥해지고 이듬해 농사가 더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저 시천대에 들어서 이런 자연이 갖고 있는 그런 나쁜 것만 떠오르게 되는데 자연의 어떤 순응하고 적용해서 살았던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런 지혜로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봤던 무덤이 이곳에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 순천만의 60년대 그 사진입니다. 구불구불한 수많은 물줄기들이 만들어내고 이것이 넘나들면서 이 생명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순천만이었죠. 근데 이곳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골재 채취 사업들을 9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막기 위한 지역 시민들의 노력들이 계속됩니다.
실제 이게 골재 채취선이어서 이 곳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빻내는 그 기계 선박입니다. 시민단체 최초로 저희가 있던 동사연 같은 경우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정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또 청구를 했고요. 이게 지금은 아주 일반적인 감사 청구 관행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시청을 찾아가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함께 순천만의 가치를 찾는 일이었어요. 앞서 말했던 김슬 교수님이나 여기 수질 전문가, 여러 가지 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와서 순천만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생태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96년 11월 16일부터 17일인데요. 이때 나눴던 그 행동이 귀하게도 귀한 황새를 만나게 했고요. 흑두루미를 만나고 매를 만나고 제두루미를 만나고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순천만이 그전에는 그냥 동천이라고는 하고 있는 갈대밭이었는데 이것을 하고 난 뒤에는 세계적인 새들이 찾아오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를 지키기 위한 여러 협력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순천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워크숍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가열차게 하고요. 한 10년 정도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고 공부하고 하는 과정들이 순천만의 역사입니다. 그 과정의 결과들이 지금의 모습이 되게 된 건데요. 그때 많은 힘을 줬던 분들이 문화예술인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장소를 지키자고 하면 이 장소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눈으로, 귀로 또는 촉감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게 바로 예술인들이었거든요. 그 예술인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던 게 순천만 갈대제입니다. 지금도 그 명명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조각가는 조각품을 내놓고 사진가는 사진을 내놓고 화가는 그림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서 순천만들을 알려내고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유하는 과정들은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순천에서 최초로 열렸던 국제 심포지엄이 순천만을 지키기 위한 심포지엄이었고요. 그 열린 장소가 어디냐면 순천만 여러분이 있었던 그곳의 교회 해당에서 열렸어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인자한 모습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자기의 교회 해당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이 내려준 이런 공간들을 지키내고자 하는데 많은 지혜를 모으고자 이렇게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다 맡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 많은 갈등도 있었고요. 갈대밭 한 2번 붙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이런 개발의 욕구들이 터지고 나니 순천만 주변에 많은 개발들이 시작됩니다. 그 포구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한 산은 절반이 없어져서 실버타운을 메운다고 연안을 매입했고요. 한쪽에서는 또 개발을 위한 이런 다양한 사업들, 저 깃발만 보이는데 고속도로가 순천만 습지를 한가운데를 통과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역시 시민들이 만들어서 지금 그 위로 거의 500m를 더 올려가지고 순천만을 지키게 했었던 것이죠. 나라에 이제 돈을 받아서 순천만은 자연생태공원을 개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순천만 습지 그리고 국가정원의 어떤 기본 토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순천만의 역사는 지역민이 함께한 그 행동과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도한 흐름입니다. 거의 92년에 그런 골재채취 사업을 개발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2003년에 그리고 국제적인 세계 습지로서 인정받는 람사르 습지가 2006년에 등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순천이 그전에는 문화, 역사, 교육의 어떤 도시로서 비전을 가졌다 그러면 이 2007년부터는 생태 도시로서의 도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잘 지켜진 순천만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것은 도시 자체의 색깔과 브랜드를 바꿔내는 그런 큰 혁명적인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켜내기도 하죠. 그래서 도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플랜들을 통해서 도시 핵심 공간, 전위 공간, 완충 공간, 순천만은 완전하게 지켜야 될 공간으로 이렇게 핵심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심의 이런 전위 공간에 국가정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순천만을 영구히 보존하자, 이게 이제 원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천이 예전에는 순창보다 못하고 편지를 보내면 순천으로 하는 게 순창으로 가고 순천이 뭐가 유명하냐면 고추장 아니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순천만 습지가 있고 국가정원이 있는 정원의 도시, 생태 도시로서 알려져 있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때 96년에 처음으로 순천만에 석두루미가 50여 마리, 60마리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0마리가 넘게 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들이라고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곳에 자기가 살만하면 사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곳을 이용하지 않죠. 흑두루미 같이 오래 사는 새들 같은 경우는 참 영물인데 자기 친구들도 데려오고 저기 만나면서 아마 순천만 소문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만에 지금 한 3,000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순천만에 3,000마리라고 하는 건 단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자연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어떤 깊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순천만 갯벌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문명 생활을 위해서 영향들이 있습니다. 점점 갯벌들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육지 쪽 그나마 사람들이 손을 대고 뭔가를 보살피려고 노력하는데 갯벌들은 점점 수확량이 생산량이 줄어드니 그물을 더 많이 내고 더 이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국가정원을 통해서 순천만 습지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실제 지역 주민한테 돌아온 것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가 협력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지역 주민의 참여가 가장 효율적인 순천만의 보존과 관리다. 그런데 지금은 소외되어 있다. 지금 나중에 토론자로 우리 참여할 이봉남 시의원이 대표로 이런 주민들에게 이익들을 돌려내는 습지를 지킴으로 해서 그 이익들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이게 다시 지역의 핵심 자원인 순천만을 지켜내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통행이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례는 부결이 됐어요. 순천시에서 강력 반대해서. 아니 예산을 왜 예산권을 시민이 가져가려고 하냐? 시가 가져야 되지.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그 뒤에 다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여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청원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순천시가 그걸 도리어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예산권을 주고 습지에서 얻은 이익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습지보호지역 주민지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순천만은 잘 보존된 자원 그리고 지역 주민과 협력하는 그러한 조례들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고 잘 지켜진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순천만에는 그 처음에 2010년도에 그 열심히 했었던 그 흐름들 그과 함께했던 분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순천만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순천만에는 아픈 상처들이 있고 어루만져야 될 곳이 많은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나서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쓰레기를 줍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어촌 뉴딜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순천만 이 갯벌에 새말뚝을 밟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했던 그곳은 순천만의 갈대밭입니다. 좀 더 나가면 그 갯벌에 저런 1km의 해상데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습지 안내문에는 습지보호지역에서는 다른 행위를 금지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에 인공구조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시에서는 이게 생물을 관찰하고 경관을 관찰하는 탐방로다라는 이름으로 60cm짜리 쇠발 경관을 저희 안방까지 박아가지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세계유산으로서의 이름이 참 부끄럽다 하면서 이걸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올해 2월 2일이 세계 습지의 날이었습니다. 2월 2일이 세계 습지의 날이고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요구합니다. 습지를 위한, 자연과 사람을 위한 행동들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습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가치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갖다줘 주고 탄소를 흡수하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많은 유용한 자원들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순천만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먹고 살 만한 어떤 그 길을 열었는데 그것을 도리어 파괴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Stop the Drain 매립을 막고 습지를 지켜라 합니다. 습지가 파괴되었다면 다시 습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습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자연은 사람을 닮고 사람은 자연을 닮는다. 순천만의 저 아름다운 모습들은 인간의 이 순천의 어떤 시민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자연에 반영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자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닮아갑니다. 파괴된 자연들은 다 그 사람들이 자연을 닮게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풍경들은 사실 절로 된 게 아니라 인간들과의 끊임없는 그런 창조적인 대화 속에서 어떨 때는 나쁜 쪽으로, 어떨 때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순천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 모습이 볼 수가 있고요. 저렇게 부드럽게 흐르는 어떤 완만한 선, 그리고 넘들듯 저기 농부가 등에 어깨짐을 지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등짐을 지어서 그 제방을 쌓고 그리고 소금기가 빠지기를 30년을 기다려서 만든 논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습들이 지금의 어떤 순천만의 가치를 지켜왔는데 이런 인위적인 시설들을 여전히 시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순천만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지금 6시 24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한 5분 동안만 쉬었다가 6시 반부터 저희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세 분에 대해서 지정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그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분들께서는 1분 내로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답변을 발표자분들께서 3분에서 5분 내외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홍광 선생님께서는 자연과 공동체적 어떤 시각에서 자연과 인간, 즉 예술가의 어떤 하들적인 행위의 그런 환경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김종길 스님께서는 인류의 축적인 예술가가 벌이는 행동, 그 행동의 도립과 실천으로 벌어지는 어떤 예술의 확장을 기억하고 기록하자라는 의미의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인철 스님께서는 다양한 생명이 살고 있는 순천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저는 질문합니다. 저는 홍가희 교수님에게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항시 그러니까 자주 이제 말씀드리면서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공개된다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싶었던 게 홍 교수님께서 전에 MIT 교수 하고 계실 때 저는 됐었거든요. 때가 아니라 90년대 그때 좀 됐거든요. 근데 90년대 초반 80년대 말 그때 이제 80년대 때 MIT 노암 참스키 선생님하고 같이 교수하고 계실 텐데
그때 이제 가장 전남준 선생님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시는데 가장 전남준 선생님의 어떤 브레인 역할이랄까 가장 많은 친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MIT가 왜 유명했는가? MIT 제가 알기로는 MIT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2차 대전 이후에 신제국주의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정보 문화 산업이랄까 이런 쪽에 어떤 새로운 시기학에서 IT 정보 문화 산업 쪽에 굉장히 발달된 것이 아마 MIT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현대 어떻게 문명사에 있어서의 가장 첨단에서 있는 연구하는 그런 어떤 학교가 저는 MIT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MIT가 이 지금 현대 미술가의 가장 첨단에 가 있는 데가 MIT에서 가장 핫한 그런 어떤 출판물들이 많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MIT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MIT는 그때 빠진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보의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운동들이 거기에 정부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정보로서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들을 각자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해서 정보를 계속 잡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아나키스트들이 저항주의자들이 아마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자 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이제 퍼스널 PC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퍼스널 PC를 만들었던 TP족들이 많이 서구 쪽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히피들의 행동들 서구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행동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존 마일즈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지금 21세기에 있어서의 4차 산업 정보가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지배하는 그런 산업에 지금 정보산업 사회의 현실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예술 문화 또한 지금 그 시스템 하에서 나가리라고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문화들이 너무 급속도로 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교수님께서 바라다 보시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우리 예술가들이 해야 될 문화적 행동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가치 있는 문화 행동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항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이랄까? 말씀 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게 몇 군데 정답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실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적인 맥락. 그런데 그거를 내가 설명할 여기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지 않고 참 고민스러워요. 할 얘기는 많은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굉장히 미국화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잘 모릅니다. 한국의 대학 교수들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학생이 받았는데
그리고 뭐 지금 강남의 신부자들 뭐 아들 딸도 전부 미국 유학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의 엘리트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 미국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6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교육한 사람들 전부 나이가 들어서 간 사람들이고 대개 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냥 그 자기의 기능적인 거 홍보에 급급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미국의 60년대의 그 엄청난 사회문화적인 이런 세운들을 뭐 참 제대로 관심 있게 보지도 못했고 뭐 더군다나 거기에 뭐 참여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뭐 이게 여담이지만 저는 예였습니다. 저처럼 미국에서 학부를 한 사람은 그 당시는 뭐 거의 없었어요. 그게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가는 게. 그래서 사실 뭐 미스터 킴이 뭐 MIT에 했는데 저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MIT에서 이미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MIT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전부 뭐 결혼해서 온 대학원생들이었고 뭐 서울대 교수다 온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나도 나이 차도 많고 여담이지만 그 서울시장까지 좀 하여튼 박영은 환경부 회장이 나한테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 유학생들이 헝가리한 사람을 몰매일 줄 알았답니다. 이 자식 한국 놈이 무슨 머리 길고 희귀처럼 돌아다니고 뭐 자기들하고는 뭐 대화도 안 하고 뭐 그런 일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새 그 뭐 광주의 아시아 예술문화 뭐 센터 이런 데서도 MIT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까지 가끔 연락이 와요. MIT 그 미디어 랩하고 뭐 이런 관계를 갖고 싶은데 뭐 좀 커넥션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이런데 난 그때 나한테 그렇게 질문해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광주 아시아 예술문화전당에서 왜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거냐? 거기는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드는 게 원래 취지가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광주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거로 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세계의 그 예술 사회 조류를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게 중심지가 되는 거지. MIT의 미디어 센터에 버금가는 거를 광주 만들겠다. 또는 뭐 광주의 뉴욕의 케네디 아니 링컨 센터라든지 워싱턴의 케네디 센터와 또는 서초동의 뭐 예술전당 같은 비교되는 이런 걸 만들어서 광주를 예술 중심지로 만들려는 생각이냐? 그런 생각이라면 포기해라. 저는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런 데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MIT 미디어 랩을 광주에서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웃긴 거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IT에서 미디어 랩 센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MIT의 과학기술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진이 있고 이런 축적된 게 이런 AI를 비롯해서 1950년대에 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레볼루션이라고 그건 뭐라고 할까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한국말로 인지과학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 학문이 이게 MIT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MIT에 시작됐는지. 그래서 융합학문이라는 것을 한국에서 유명한 이것도 다 MIT에 시작된 겁니다. 왜 MIT에 시작했느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버드나 MIT고. 그래서 왜 어떻게 공대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언어학부가 왜 MIT에 있느냐? 뭐 이런 거. 뭐 내과학이라는 말도 그 전에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거 다 50년대 중반에 MIT 생긴 겁니다.
이런 AI부터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랩에 이런 게 가능한데 광주에서는 이런 거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광주의 그 아시아예술 문화센터에서 몇천억을 들여서 광주판 MIT를 예술 현장에 만들면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무슨 뭐 야망도 그런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뭐 MIT 랩을 갖다가 광주에 유사한 걸 만들겠다. 이런 발상. 이게 정 4대주의고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나 진화 과정 이런 데 대한 예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과 비교는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MIT 미디어랩에서 하는 예술이 마치 그 무슨 21세기의 새로운 예술의 방향을 리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말이 뭐 미디어 아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동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나는 마틴 하이데크가 얘기하는 예술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거 그런 걸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나는 광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뭐 돈을 막 써서 뭐 큰 건물을 짓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이디어에 대한 경쟁이고 말하자면 서양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디어, 상성 간관 이런 거를 갖다가 동양의 고대 독특한 예술 정신에서 찾아내서 이런 걸 중심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면 그때는 한국이 세계 예술 문화 중심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예술도 첨단 예술인 것처럼 과학기술에서는 첨단 예술이에요. 그런데 예술 문화에서는 첨단이라는 말이 무식한 말입니다. 문화라는 거는 이거는 폼 라이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어떤 다른 사는 방식보다 더 첨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강구하고 무조건 서양의 중심부에서 하는 첨단 예술이 첨단 예술이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된다. 이거야말로 박정희식 사고죠. 우리도 저 사람들이 하는 기술 수용해서 빨리 따라잡고 그냥 베껴서 막 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은 됐지만 그게 영혼의 진화에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김효영 교수님의 답변은 홍파이스님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시작 때 토론하시는 분은 질문 좀 짧게 부탁을 드렸는데 김 교수한테 대답할게요. 사실 내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정착하면서 2010년인가 한국에서 인터내셔널 노엄 첨스키 소사이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내가 노엄 첨스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50년대 MIT의 콜린스 안수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리콘밸리 문제 이런 거 다 거기서 다룹니다. 그걸 내가 그 논문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토론을 해주실 분 좀 어느 분께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몽남 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순천에서 이렇게 함께 소중한 작업들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평소에 우리도 홍가희 교수님 또 김동기 평론가님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인데 이렇게 모시게 돼서 잠시나마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홍가희 교수님도 좀 충분한 시간을 좀 들여서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좀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우리 홍가희 교수님께 정말 현실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현장에는 가지를 못했는데요.
순천만이 아까 우리 그 김인철 목사님이 발표하셨던 쭉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보시면서 순천만이 현재 이제 습지 보전 지역이면서 또 문화재이기도 하고 람사르 습지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세계 자연유산으로서 또 지정이 되고 그래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보호하고 바꿔야 될 이런 자연 자원이고 또 우리 순천으로 보면 또 모두가 함께 가꾸면서 잘 또 이용해야 되는 이런 자원인데 이 자체가 이제 환경예술의 저는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보지만 이제 홍가희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만약에 이런 지키고 가꿔야 될 이런 자원에서 환경예술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환경예술을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개인적인 어떤 소견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런 이렇게 단체 어떤 미술 행동에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미술 행동에 있어서 환경예술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박사님의 교수님의 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동길 평론가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록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셨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김인철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오래전의 기록이 현재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이걸 기억하는 것은 기록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의 변화상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평론가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록물로서 남기도 하고 영상물로서 남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 기억의 기록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미술 행동이라든지 이런 단체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기록을 기억의 기록을 좀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짧은 생각입니다만 두 분께 한번 잠시나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오늘의 이 자리가 또 다른 어떤 기록의 한 가족으로서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을길 교수님과 전국에서 오신 작가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에 이 시작과 함께 제가 순천에 계신 지인들과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이 기록들을 함께 공유하고 알려드리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홍가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두 분께 힘드시겠지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잡으려고 서로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순천만 같은 이런 생태계를 잘 컨서브하고 하는 데는 더 희귀합니다. 오히려 순천만의 이런 습지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게 나는 오히려 21세기의 현대 문명인들한테 더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생태계의 세계 수도가 된다면 사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왜냐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생태의 중요성. 이거를 자본주의 서비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거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미 영혼도 이런 자본주의에서 타락돼서 영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태가 온전함이 보존된 이런 것과 이런 데와 연속돼서 어떤 흉터에 사는 사람들만 영혼을 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적으로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생태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교육 그게 정치 철학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나는 이런 얘기합니다. 경영학 같은 건 한국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건 경영학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학문입니까?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이런 생태가 잘 보존된 이런 자연과 인터페이스 하면서
이런 순수한 영혼을 지키면서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모든 분야의 교육적인 혁명도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는 환경예술 하는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양에서 시작된 환경예술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나와야 되고, 이게 순천에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도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서 환경예술 행동이라는 이런 부적, 이런 언어를 쓰시는데 이게 애매합니다. 말하자면 그 행동과 행위와 이게 또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나는 구태여 예술이라는 개념의 전제하에서 환경예술 운동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단어, 행위라는 단어, 이것도 하여튼 현대예술 담론 속에서 나오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술, 아트 퍼포먼스로서의 행위인지, 왜냐하면 이게 한국의 무슨 예술행위 이런 게 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양의 주류 담론 속에서 이게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다 그냥 이렇게 번역하는 거 이거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어 철학과 예술 철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의 예술 담론이 그게 전예술에 대한 거건 행예술에 대한 거건 무슨 환경예술에 대한 거건 상당히 애매해요. 이거 좀 더 정교하게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저는 이른바 지구예술인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를 고민하는 예술가 하나하나가 지금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의 오늘 여러 가지 발표는 환경미술이라는 굉장히 오로한 개념 속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예술가들은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테크닉, 수업 이야기에서 나온 테크닉 개념에 대한 것도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서요. 전 질문을 안 그래도 이제 김종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술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는 시대에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발표를 들으면서. 그래서 인류세가 직면한 이 지구의 어떤 운명과 관련해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에서 카셀 도큐멘타라는 시작이 돼요. 지금은 카셀 도큐멘타가 예술 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를 어떻게 기업을 통해서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된 도시와 관련돼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들을 아카이브하고, 그 사진과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도시를 온전히 재건하는 형태로 카셀을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큐멘타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도큐멘타 아카이브를 설립을 해서 그렇게 펼쳐진 전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70년이 됐어요. 세계미술사를 다시 쓸 정도로 그 아카이브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지금 그 아카이브를 디지털라이징해서 연구센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인천 선생님이 보여준 많은 사진 자료들이 이제 개인 혹은 어디 연구센터 이렇게 흩어져 있을 텐데, 제안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순천 아키비움. 요즘에는 그 세 가지를 결합시키거든요.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이 세 가지 기능을 영능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간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뭐 전시공간이고 전시관 하고 있고 어딘가는 도서관만 하고 있고 뭐 어딘가 아카이브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천만과 관련된 아트 또는 아카이브 이런 기록물 또 그와 관련된 담론, 영상 다양한 것들을 함께 모으고 또 그것을 전시하고 또 때로는 그걸 가지고 학술적으로 심포지움을 할 수 있게 모아내는 작업들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혁철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굉장히 긴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이라는 말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근대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독일어 사전이 일본 메이지 시대 번역되면서 미와 술이라는 개념이 만나서 미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라고 하는 한자를 뜯어보면 큰 사슴뿔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먼, 사슴뿔 샤먼의 개념에서 그가 술수 부리는 형태로 창의적인 게 뭔가 드러났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지식인들이 아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어떻게 아트를 번역할 건가. 그래서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베리아 퉁구스 샤먼들이 썼던 사슴뿔의 한자에서 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 미술이라는 말은 동아시아 개념은 술수 부리는 샤먼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예술이라는 말은 예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뜯어보면 심다, 궁극, 기예 이 세 가지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다는 생태, 궁극은 철학, 기예는 예술. 그래서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개념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항상 술이라는 게 붙는데 그 술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술사, 당사, 진인, 현이, 현자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각성한 현자의 사유, 그것을 그를 지닌 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참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온 거기 때문에 홍가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화두를 주셨지만 저는 번역어로서의 미술이나 예술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두 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사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으로 이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혹시 없으신지요? 네, 혹시 프로에서 혹시 또 특별하게 질문이 있으시면 딱 한 분만 갖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겠고요. 예, 오늘 행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